시대를 넘나들며 우리 행성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할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빛나는 비늘을 가진 생물들이 포유류나 심지어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지구의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생존을 넘어 3억 년 이상의 역사를 걸쳐온 파충류의 놀라운 서사시 환영합니다. 원초적 물에서 조심스럽게 벗어난 최초의 파충류 형태부터 오늘날에도 우리의 습지에서 군림하는 인상적인 악어들, 독을 가진 뱀들,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도마뱀들에 이르기까지 타오르는 사막, 무성한 숲, 심해까지 정복한 이 혁신적인 변혁의 대가인 적응의 대가들의 흥미진진한 대서사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우리는 모두 진화의 단순화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사지동물을 낳고 사지동물이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했습니다. 이 매우 단순화된 버전은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진화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사지동물, 양서류, 파충류는 수백만 년 동안 공존했습니다. 육상 척추동물은 4억 년 전 대봉기의 양서류인 스테고케팔리아인의 형태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그들은 물에서만 번식했고 육상식물이 자라는 근처에 살았습니다. 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건조에 대한 보호, 공기호흡, 고체 표면에서의 이동, 물 이외 장소에서의 번식, 적응된 행동 등 주요 적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적응들은 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그룹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최초로 파충류에서 완전히 발전되었습니다. 약 3억 년 전 석탄기의 후반에 중요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고 여기에는 기후의 다양화, 다양한 식물의 발전, 수생 영역에서 멀리까지 식물의 팽창, 기도호흡을 하는 절지동물의 넓은 분포가 포함되었습니다. 후자는 먹이로서 중요해져서 또한 유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파충류의 연결고리는 선사시대 생명 전문가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적인 파충류로부터 중생대의 공룡, 익룡, 해양 파충류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충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생물학자들은 파충류를 주로 단단한 껍데기의 알을 육지에 낳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양서류와 달리 물속에 부드럽고 투과성 있는 알을 낳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파충류가 번식을 위해 물에서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외에도 파충류는 비늘이나 갑옷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탈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육상 생활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양서류에 비해 파충류는 더 발달하고 근육질의 다리, 약간 더 큰 뇌, 그리고 더 효율적인 호흡을 위한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유류와 달리 횡격막은 없으며 이는 나중에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혁신입니다. 이러한 적응 덕분에 파충류는 다양한 환경을 정복하고 공룡과 과거의 거대 파충류와 같은 흥미로운 집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약 3억 2천만 년 전의 석탄기 동안 지구는 생명의 진화를 형성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했습니다. 실제로 석탄기는 초기에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특징이었으며 이는 방대한 열대 우림의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약 20파세기였으며 울창한 식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물의 풍부함은 대기 중 산소 농도를 현재 21%를 훨씬 넘는 35%까지 증가시켰습니다. 한편 석탄기 초기의 이산화탄소 수치는 현재의 거의 4배인 100만 분당 체이먼 차소 500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뚜렷한 온실 효과와 더 높은 지구 온도에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대륙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점차 합쳐져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습니다. 이 판구조론적 과정은 헤르시니아 산맥과 같은 주요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 풍화작용은 대기 CO2의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CO2 감소는 점진적인 기후 냉각을 시작하게 했으며 페르모 석탕이 빙하기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석탕이 초기에 따뜻하고 습한 조건은 거대한 나무 양치류의 방대한 습지와 숲의 발전을 허용했습니다. 리그닌에 대한 효과적인 분해자들이 부재하여 이 울창한 식생이 불완전하게 분해됨에 따라 두꺼운 석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석탄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식생이 풍부한 환경은 육상동물군의 진화와 다양성을 촉진했으며 첫 파충류의 출현을 포함합니다. 석탕이 말기에 이르러 기후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암석 풍화 및 유기물 침전에 의한 지속적인 CO2 흡수는 온실가스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지구 냉각을 초래했습니다. 이 기후 변화는 남방우의 빙하의 출현을 초래했으며 수백만 년에 걸친 페르모 석탕이 빙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석탕이 동안 양서류에서 첫 파충류로의 전환은 육상 척추동물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 진화는 중요한 형태와 생리학적 적응으로 인해 가능했으며 첫 파충류가 수생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육상 서식지를 개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서류에서 파충류로의 전환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으로 양서류 개체군이 점차 건조한 육상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을 획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의 선택 압력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자원에 대한 경쟁과 기후 변동 등이 특정 종을 새로운 생태적 틈새 시장으로 탐구하고 확립하게 했습니다. 중간종의 화석은 이러한 진화적 전환을 입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무리아는 양서류와 파충류의 특성을 모두 가진 네발동물의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파충류가 중간 특성을 가지는 스테고세팔리안과 파충류 사이에 있는 프로테로스테고세팔루스라는 페름기 속 하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이모리아는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에서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분류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육상에서 서식했지만 세이모리아는 수생선조의 해부학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육상에 적응한 파충류로의 진화 과정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척추는 척추의 유연성과 강도를 독특하게 결합하여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 두 개의 경추는 아틀라스와 축으로 진화하여 머리 움직임을 개선했습니다. 이 적응은 육상동물에게 특히 유용하여 이들이 주변을 더 잘 파악하고 이동하는 먹이를 사냥하며 포식자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골격, 특히 사지와 띠뼈의 골격은 완전히 골화되어 단단한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뼈가 많은 갈비뼈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아직 닫힌 갈비뼈 상자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들의 두개골에는 후두과가 있어 머리 움직임에 기여했습니다. 세이모리아와 같은 일부 종은 원래의 수생 환경과의 연결을 시사하는 가지 덮개 등의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물가 근처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수생 유충 단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충류의 주요 적응 중 하나는 케라틴화된 비늘로 덮인 피부입니다. 이 두껍고 견고한 표피 구조는 증발을 통한 수분 손실을 크게 줄이며 육상 환경에서 탈수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양서류와 달리 투과성 피부가 있어 습한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양서류와 달리 파충류의 비늘은 외부 공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혁신은 양막란의 개발입니다. 습한 환경이 필요하여 건조를 막아야 하는 양서류 알과 달리 양막란은 보호 껍질과 양막과 같은 여러 내부막을 가지고 있어 발화를 위한 수분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파충류는 번식을 위해 수생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육상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막란은 배알을 건조로부터 보호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며 노폐물을 제거하여 육상 환경에서 배아 발달을 촉진합니다. 더욱이 초기 파충류는 그들의 양서류 선조보다 효율적인 폐를 개발하여 전적으로 공기 호흡에 적응했습니다. 이 개선은 그들이 육상 서식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원동물로서 그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천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을 기후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만들어 행동과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파충류는 머리 움직임을 개선하는 두개골과 척추를 연결하는 단일 후두과 같은 독특한 골격 적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강한 척추와 사지는 몸을 측면에서 지지하여 육상 이동성을 개선하고 육상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걸음걸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초기 파충류는 수생 환경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육상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파충류의 진화는 거의 3억 2천만 년 이상에 걸쳐 여러 다른 계통이 발전하게 하였습니다. 윌리스톤 W. 윌리스톤에 의해 제안된 분류는 두개골 천문 개수를 기반으로 이러한 계통을 구별합니다. 첫째, 천문 부재로 특징 지어지는 무천문형 두개골은 거북과 코틸로사우루스와 같은 원시적인 파충류에서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천문을 가진 이천문형 두개골은 공룡, 익룡, 그리고 현재의 도마뱀과 뱀으로 진화한 뱀목류와 같은 대부분의 파충류에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이천류형 두개골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작은 천문을 특징으로 하며 플래시오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어룡과 같은 중생대의 수생 파충류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천문형 두개골은 낮은 위치에 있는 단일 천문을 가지고 있으며 포유류 파충류에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파충류가 외비, 눈, 척수 등을 제외하고는 측면 구멍이 없는 단단한 두개골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두개골을 아나푸시드라고 하며 최초의 파충류의 원시적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약 3억 1,500만 년 전 노바스코시아에서 발견된 일련의 화석화된 발자국은 최초의 육상의 파충류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발자국들은 TIP적으로 파충류 발가락과 비늘 자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가장 오래된 명백히 알려진 파충류인 힐로노무스로 귀속됩니다. 힐로노무스는 도마뱀과 유사한 작은 동물로 길이가 20배선 50cm에 이르렀습니다. 그 형태는 지상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음을 나타내며 길쭉한 몸과 비늘로 덮인 피부는 탈수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은 주로 곤충을 먹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당시 풍부했던 곤충들을 먹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석 발자국은 파충류의 진화를 입증하며 양서류에서 육상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파충류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초기 파충류의 다른 예시로는 웨슬로티아나 및 팔로티리스가 있으며 이들은 유사한 구조와 아마도 비교할 수 있는 습성을 공유했습니다. 웨슬로티아나는 때때로 진정한 양막류보다는 주요 양막류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종들은 파충류 진화의 중간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석탕이 및 페름기 동안 세 가지 주요 파충류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의 진화 경로는 서로 다른 경로를 따랐습니다. 초기 계통에서 처음 분리된 것은 측두골 조합에서 아래쪽 측두, 개구부를 가진 시냅시드입니다. 후기 석탄기의 이 그룹은 초기 양막류 중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힐로노무스와 같은 아납시드는 턱 근육을 위한 개구부가 없는 단단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물림의 힘을 제한했습니다. 마지막 계통인 디압시드는 두개골의 각각의 측면에 두 개의 개구부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구멍은 두개골을 가볍게 하며 강력한 근육 부착을 가능하게 하여 턱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볍고 다용도적인 두개골 구조는 진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더 큰 다양성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룡과 해양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파충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두개골 구조의 차이는 파충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생태계에서의 그들의 성공과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나프시드, 시냅시드, 디압시드 파충류는 중생대 초기에 매우 다른 진화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육지 및 수생 거북이들은 아나프시드의 유일한 살아있는 후손이지만 이러한 파충류 간의 정확한 연관성은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한편 시냅시드는 두 가지 주요 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멸종된 펠리코사우르의 계통이며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디메트로돈입니다. 두 번째 계통인 테라시드 계통은 중생기 동안 최초의 포유류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펠리코사우르들은 코티로사우르에 가깝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발견된 이들의 화석은 도마뱀을 닮은 동물이었으며 길이는 1Gm이고 양쪽이 오목한 형태의 척추와 잘 발달한 복부 늑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빨은 수직으로 배치되어 약간 차별화되었습니다. 중기 페름기의 펠리코사우루스는 보다 진화된 테라프시드, 테리오돈트 또는 야수의 이빨 동물로 알려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치아는 뚜렷하게 구별되었고 2차 골격 구개가 형성되었으며 두개골과 척추의 연결이 개선되어 이동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의 하악은 주로 치골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지의 위치가 변화하여 팔꿈치는 뒤로 향하고 무릎은 앞으로 향해 포유류처럼 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파충류처럼 옆으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압시드는 이후 무갑류 코틸로사우루스에서 분리된 그룹입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후안화골의 위아래에 두 개의 측두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대 말기, 특히 페름기 동안 이압시드는 대규모의 다양화를 겪어 멸종된 형태와 현재 파충류를 포함한 많은 그룹과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압시드 중 두 가지 주요 하위 그룹이 등장했는데 레피도사우루스와 아르코사우루스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두 하위 그룹 중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각각 뚜렷한 진화의 길을 따랐습니다. 레피도사우루스는 현재의 파충류인 투아타라, 도마뱀, 뱀, 카멜론과 그들의 멸종된 조상을 포함합니다. 투아타라는 현재 뉴질랜드의 작은 섬에 살고 있으며 메조족이 중기에 흔했던 쐐기 모양의 이빨을 가진 원시 도마뱀에서 후손됩니다. 원시 도마뱀은 턱과 구개에 쐐기 모양의 이빨과 양쪽이 오목한 척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양서류의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오늘날 도마뱀, 뱀, 카멜레온은 파충류 중 가장 다양화된 스코메이츠라는 목을 형성합니다. 후기 페름기부터 존재했던 도마뱀은 사지 간격이 넓고 물결치는 척추와 같은 스페노돈과 여러가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뱀은 이후 백악기에 출현했으며 카멜레온은 보다 특화된 그룹으로 신생대인 팔러세와 미오세 사이에 출현했습니다. 아르코사우루스는 악어, 익룡, 공룡을 포함하는 가장 흥미로운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 그룹에서 악어만이 생존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말기에 등장한 최초의 악어 종들은 현대의 악어와 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쥐라기의 그것들은 진정한 골격 구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내부 비공은 구개골 사이에 열렸고 그들의 척추는 양쪽에 오목했습니다. 현대의 악어는 2차 골격 구개와 잘 발달된 척추를 가지고 있으며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존재했던 초기 아르코사우루스인 수서리아에서 후손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민물에 살았지만 쥐라기의 형태 중 일부 해양종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파충류가 다양한 서식지를 정복하고 수백만 년 동안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기 페름기에 잘 알려진 파충류 중 하나인 메소사우루스는 수생 생활로 되돌아간 것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메소사우루스는 최초의 해양 파충류 중 하나로 오랫동안 생각되었습니다. 대부분 육상동물인 현대의 그것들과 달리 메소사우루스는 물에 적응하여 주로 물고기를 먹으면서 파충류 생활 방식의 초기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최초의 파충류는 코칠로사우루스와 같은 더 큰 미로치아류 양서류에 주로 뒤덮였습니다. 이러한 양서류는 당시 생태계를 지배했으며 파충류의 생태적 틈새를 동물군의 작은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파충류가 다양화되고 생태계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석탕이 말의 작은 빙하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석탕이 말의 육상 미로치아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새로운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합상류. 이들은 이다포사우루가 가장 잘 알려진 페르미안 초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살던 초식 파충류인 최초의 대규모 완전 육지 척추동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들 거대한 동물은 독특한 등 지느러미로 특징 지어졌으며 육상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페르미안 중기에는 기후가 건조해져 당시의 동물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지배했던 원시 페릴리코사우루스는 점차 더 진화한 합상류인 수종류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수종류는 현대 포유류의 조상으로 이 진화를 예고하는 특징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후기홀 하나 없이 거대한 두개골로 구분되는 무교합류 파충류는 번성했습니다. 그중 파레아사우루스는 강력한 초식 동물로 페르미안 말기에 사라지기 전까지 거대한 크기로 자랐습니다. 페르미안 시대의 가장 큰 파충류인 이들은 길이가 60에서 300cm까지 다양했고 어떤 종은 1000kg 이상 무게가 나갈 수 있었으며 당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미안 시기에 파레아사우루스는 거북이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갑옷처럼 단단한 판으로 덮여 있었고 그들의 느리고 둔한 걸음걸이는 현대 거북을 상기시킵니다. 노동자 화석에 따르면 파레아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충류 진화의 별개의 분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멸종은 이후 공룡이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첫 거북이 조상이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등장한 방식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흥미로운 전환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개골에 두 개의 측두부 구멍이 있는 하피파충류가 페르미안 말기에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주요 계통으로 나뉘었습니다. 크로커다일과 공룡을 탄생시킨 궁측류와 현대의 뚜아타라, 도마뱀, 뱀의 선조들인 니티오사우루스. 현재 측계룡류 아르초사우루스와 유린계류 레피도사우루스는 상대적으로 작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도마뱀과 닮아 특정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공룡 조상의 역사에 중요한 공백을 메우는 고대 파충류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충류는 텔러크라테르, 텔어츄라테르라고 불리며 2-3m 길이의 육식동물로 긴 꼬리와 길쭉한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네 다리로 움직였으며 약 2억 4,500만 년 전 공룡시대 초기에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텔러크라테르가 측계룡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발견은 측계룡류가 두 갈래로 나뉜 직후에 텔러크라테르가 나타나는데 한 갈래는 새와 공룡으로 다른 갈래는 악어로 이어지는 것에서 중요합니다. 이 파충류는 새로 이어지는 가지에 위치하며
초기 공룡 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육족 조상들과는 달리 텔러크라테르는 더 큰 몸집과 악어와 유사한 유연한 발목 관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룡과 유사한 턱, 근육과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텔러크라테르의 화석은 고생물학자들이 공룡 진화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공룡의 일부 특성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실제했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전황이는 육지 척추동물의 진화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으며 공룡이 다음 지질 시대에서 급격히 다양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페름기 말은 기록된 최대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지만 한 주요 용의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극심한 화산 활동. 100만 년 동안 현재의 시베리아 중심부는 강력한 화산 폭발의 현장이었으며 3,000m 두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분출은 대기와 바다를 독성가스로 가득 채우고 아마도 산성비를 동반하여 주요 생태적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상승했고 이는 바다에서 산소를 고갈시켜 육지종의 70%, 해양 생물의 95%를 멸종시켰습니다. 고체화된 용암의 방대한 흐름, 즉 트랩은 이러한 분출의 규모를 증명하며 시베리아를 400만 입방 킬로미터의 용암으로 덮었습니다. 당시 지구는 전 대륙 판게아와 광대한 바다 판탈라사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약 2억 3,500만 년 전 주룡류의 진화로 인해 익룡, 악어류, 공룡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는 파충류들 사이에서 큰 다양화를 촉발했습니다. 주룡류는 원래 기지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페름기 말에 어스키아로부터 분화되어 트라이아스기에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길이가 15cm에서 5cm에 이르는 이 도마뱀과 같은 그룹의 대부분은 땅에 살았으며 뒷다리가 종종 앞다리보다 길어 견고한 땅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기지악류의 분파는 반수생의 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트라이아스기 말의 악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어들은 쥐라기와 백악기 동안 다양한 수생 서식지를 점유하며 다양화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중반에 화석 기록에 등장한 공룡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파충류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동물로부터 길이가 거의 30m에 이르는 거대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종을 포함했습니다. 일부 공룡은 뒷다리로만 움직였으며 다른 공룡은 4발로 걸었습니다. 일부는 깃털, 뿔 또는 거대한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은 사막, 숲, 늪 등에 살며 일부는 반수생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생대 동안 이 파충류 그룹이 지구를 지배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룡의 외관은 매우 다채로웠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머리는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척수의 천골 부위의 두뇌보다 크게 확장된 구역이 종종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공룡은 다리를 몸 아래에 위치시키는 직립 자세를 가진 유일한 파충류로 현존하는 파충류인 악어나 도마뱀의 다리가 몸의 양옆으로 뻗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공룡과 다른 파충류 사이에는 다른 골격적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덜 분명합니다. 그러나 철상정골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뼈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에서 칼꿈치 혹은 메리소트라고 알려진 철상정골은 실제로 쇄골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뼈는 새에게만 고유하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는 일부 공룡들, 특히 수각류에서 이미 존재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새들이 단순히 공룡 조상들로부터 이 뼈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며 그들과의 혈연 관계를 증명합니다.
공룡의 진화 초기에 공룡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이들 그룹은 병행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구분은 주로 골반대 구조에 기반하여 사우리스키아, 도마뱀 같은 골반 공룡과 오르니티스키아, 사해 같은 골반 공룡으로 분류됩니다. 처음에 사우리스키아는 비교적 작은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뒷다리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했고 짧은 앞다리는 주로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길고 튼튼한 꼬리는 이동 중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은 네 발로 걷는 인상적인 초식 공룡들로 진화했습니다. 이 거인들 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척추동물 몇 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론토사우루스는 약 20m 길이에 달했으며 디플로도쿠스는 최대 26m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생물들은 아마도 늪지대와 물가 근처에서 풍부한 식물을 먹으며 육상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는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고 주로 식물 기반의 식단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오르니티스키아, 즉 새 같은 골반의 공룡들은 현대 새들의 엉덩이와 유사한 모양에서 그 이름을 땄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룡들이 긴 뒷다리로 이동했지만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경우 비례에 맞게 적응된 앞다리가 발달하여 네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사우리스키아와는 달리 오르니티스키아는 오로지 초식동물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전문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오르니티스키아에 주목할 만한 대표종으로는 뒷다리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구아노돈이 있으며 9m 높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종으로는 얼굴의 작은 뿔과 눈 위에 두 개의 큰 뿔을 가진 코뿔소와 비슷한 트리케라톱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8m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뿔들은 아마도 방어 및 영토 싸움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스테고사우루스는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와 등을 장식한 높은 뼈판 두 줄로 구별됩니다. 후자는 약 5m 길이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판은 종종 열 조절이나 방어 수단으로 해석되며 그 외관에 장관을 더했습니다. 사우리스키아와 오르니티스키아라는 이 두 그룹은 공룡들의 놀라운 다양성과 지구를 지배하는 수백만 년 동안의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한 적응을 보여줍니다. 얌탄잔 초기 공룡 화석의 흔적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사우리스키아에 속하며 220백만 년 전에서 232백만 년 전까지 살았던 사투르날리아, 헤레라사우루스, 스타우리코사우루스, 어랍토르, 알워크캐리아 등의 종을 포함합니다. 이들 공룡은 처음에 두 발로 걷는 육식동물로 최대 5m 길이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룹의 첫 번째 대표자였으며 그들의 형태학적 특성은 당시 다른 파충류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이 초기 공룡들은 수직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악어와 같은 옆으로 뻗은 사지의 네 발 동물들에 비해 뛰어난 이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은 그들이 사냥하고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뜻한 피의 신진대사는 또한 더 활발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그들이 중생 때 동안 빠르게 확산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원시 공룡들의 분류는 복잡합니다. 후기 삼척기로부터 과학자들은 두 개의 주요 아군, 테르로포드와 용각류 모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테로포드는 주로 육식성이며 속이 빈 뼈와 팔다리 끝에 3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족보행을 하여 높은 이동성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나 벨로키랍토르 같은 큰 육식동물과 자주 연관 지어지지만 미국 고생물학자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테로포드는 사실 초식성이었습니다. 분석된 90종 중 많은 수가 무치조 등 채식에 적응한 해부학적 특징을 보였습니다. 테로포드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아키오르니스와 같은 종은 약 30cm에 110km 정도였으며 스피노사우루스는 길이가 샬비오크미르브를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다양성은 테로포드가 다양한 생활 방식과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테로포드는 식습관 면에서도 큰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초기 대표들은 주로 육식성이었으나 일부 그룹은 잡식성, 곤충식성, 초식성 또는 어류식성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 특화되었고 마니랩토라는 더 다양한 식단을 가졌습니다. 테로포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몇몇 속에서 깃털이나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된 점입니다. 이는 현대 조류와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새 손가락 발, 초골, 속이 빈 뼈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는 현대 새들이 후기 쥐락이 작은 테로포드에서 직접 후손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사우로포드 모르프는 약 2억 3천만 년 전 상부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난 사우리스키아 공룡의 분파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구분됩니다. 머리는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10개 이상의 경추로 구성된 긴 목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구성이 높은 곳에 식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당대 초식 동물들 사이에서 독특한 생태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의 치아는 잎이 모양이나 숟가락 모양으로 초식에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음식을 씹기보다는 위에 식물 섬유를 갈아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석이나 삼킨 돌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사우로포드 모르프인 사투르나리아와 같은 공룡은 길이가 약 1.5m로 크기가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통의 일부는 30m 이상의 길이와 60톤 이상의 질량을 가진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족보행을 했던 사우로포드 모르프는 크기가 증가하면서 점차 사족보행을 채택하게 되어 그들의 거대한 크기에 맞는 걸음을 발달시켰습니다. 긴 꼬리는 길어진 목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여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화석은 일부 사우로포드 모르프가 집단으로 생활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집단 생활이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고 음식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들 원시 공룡은 오르니티스키아들과 비록 골반과 두개골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 몇 가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오르니티스키아는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이 사우리스키아와는 다른 골반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초식에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쥐라기 초기 주요 공룡 가족이 확립된 후 진화는 자연적인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악기 말기에 이르러 공룡의 적응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음을 보여줍니다. 공룡들은 대부분 기존의 궤에 속했으며 이들의 종분화와 다양화 속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다양성 감소는 백악기 말 대멸종, 즉 백악기 제3기 대멸종 시기에 이들을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대의 대부분의 파충류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생존이 매우 특정한 생활 조건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전문화는 멸종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멸종은 중생대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지만 백악기 말에는 특히 두드러져 대부분의 파충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라졌다. 중생대를 음어인우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대의 끝은 대멸종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6,5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였다. 이 폭발로 인해 거대한 재구름이 생성되어 햇빛을 차단하였고 이는 식물의 대부분의 소멸로 이어졌다. 백악기 말에는 인도와 아시아 간의 충돌로 인한 강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 식물의 급격한 감소는 초식동물의 멸종을 초래하였고
그 후 육식 공룡들 또한 멸종하였다. 이 대멸종은 주요 기후 및 지질학적 변화와 일치한다. 백악기에는 토지와 해양에 큰 재분배가 있었으며 거대한 조산 현상인 알프스 단계로 이어지는 지각의 움직임을 동반하였다. 동시에 중생대 식물상은 침엽수와 소철류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꽃피는 식물인 속시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파충류 자체의 유전적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고도로 전문화된 종들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이 공룡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백악기 제3기 멸종은 포유류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이 작은 생쥐와 비슷한 동물 형태로 공룡과 공존하던 포유류들이 공룡의 소멸로 인해 남겨진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400만 년) 전 대봉이 동안 엽지 어류는 양서류 형태로 육지를 식민화함으로써 진화적 진보를 이뤘다. 그들의 후손들은 모든 대륙에 분산되었고 심지어 하늘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는 처음의 환경인 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여 2차적으로 수생동물이 되었다. 그들은 수중 생활에 다시 적응해야 했다. 독립적으로 그들은 비슷한 적응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인 바다가 보편적인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다. 처음 바다로 돌아간 것은 파충류들이었고 이들은 중생대의 절정을 이루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위기 이후 많은 경쟁종의 소멸과 기후 격변은 파충류에게 대양에서 번영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다. 트라이아스기의 광대한 해양은 생물 다양성을 잃어 매력적인 생태적 지위를 형성하여 일부 육상종들이 바다로 돌아가도록 장려했다. 파충류들은 이 기회를 가장 먼저 활용했던 이들이며 특히 판가버, 강력한 턱을 가진 이 갑옷을 입은 물고기의 멸종으로 인해 그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판게아를 둘러싼 광대한 대양과 테티스, 그 내해에서는 많은 해양 포식자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도착자 중에서 두 주요 그룹이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다양화되었는데 어류 파충류라고도 불리는 어룡과 지느러미 가진 도마뱀, 즉 사우로프테리지안이 그것이다. 이 두 그룹은 백악기 중반까지 바다에서 번성하여 당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해양 파충류는 수생 생활의 요구에 적응하여 유선형의 몸체를 개발하고 팔다리를 수영 패들로 변형하며 염분과 잠수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된 해양 생태계 내에서 이 파충류는 물고기, 상어, 두 종류, 극피동물, 이메페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과 공존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또 다른 파충류 그룹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여 지구와 하늘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익룡은 최초의 해양 파충류로 판게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열린 대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최초의 익룡은 약 2억 5천만 년 전 초기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하여 빠르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트라이아스기는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저소성 먹이를 먹는 등 이 생물들의 가장 큰 생태학적 다양성을 나타냈습니다. 쥐라기 동안에는 해양종이 진화하여 빠른 수영과 깊은 잠수에 능숙해졌습니다. 익룡은 전형적인 해양 포식자로 광대한 해양 지역에 서식했습니다. 그들의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의 볼가 지역에서 흥미로운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익룡은 중생대 동안 현대의 고래류에 해당하는 해양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화 동안 익룡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지만 모두 고해상 포식에 적합한 공통적으로 적응된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유선형이 되고 골격은 밀도가 낮아졌으며
주둥이는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해양 파충류, 암모나이트 같은 두 종류를 사냥했습니다. 그들의 유선형 몸체, 수중 시력에 적응한 큰 눈, 그리고 그들의 신진대사가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그들은 특히 꼬리를 사용하여 몸을 물결치듯 움직이며 수영했고, 그들의 지느러미는 방향 조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돌고래와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유선형의 몸, 길쭉한 주둥이, 그리고 큰 두 갈래의 지느러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형되었고 뒷다리와 골반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수많은 지골이 있었으며 일부 익룡은 최대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항곤성, 즉 온혈 동물로서 그들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운 물에서도 사냥할 수 있었으며 햇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직경이 25cm에 이를 수 있으며 어두운 심해에서 뛰어난 시력을 제공했습니다. 익룡은 또한 초승달 모양의 꼬리 지느러미와 육지레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현대의 고래류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상포유류에서 유래한 돌고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파충류와 달리 익룡은 난태생으로 알을 낳지 않고 살아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그들의 몸이 땅에 돌아가 알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크기에 따라 그들은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물고기와 두 종류를 먹었으며 길고 얇고 뾰족한 이빨을 가졌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일부 종이 져서 생물, 주로 연체동물에 특화되었습니다. 쥐라기부터는 넓고 곧은 치아를 가진 익룡이 나타나 대형 물고기와 다른 해양 파충류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연 적수로는 상어, 플리오사우루스, 크로코딜로 모르프가 있었습니다. 백악기 동안 이크티오사우루스의 다양성은 감소했으며 몇몇 대형 포식자들만이 생존하여 9세 400만 년 전 세노마니안 투로니안 위기 이후 멸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라짐은 다른 해양 포식자와의 경쟁 및 백악기 말기의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분성용류에 속하는 해양 파충류의 한 분류입니다. 첫 번째 플래시오사우루스 화석은 약 2억 3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그룹은 쥐라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번성했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넓고 배럴 모양의 몸체, 지느러미, 짧은 꼬리가 특징입니다. 그들의 피부는 눈에 띄는 비늘 없이 매끄럽고 주름과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긴 목과 작은 머리입니다. 기린처럼 크기보다는 척추뼈의 수로 인해 목이 길어졌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76개의 경추뼈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목은 단단하여 백조와 같은 굴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오래된 재구성과는 달리 말입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크기는 1.5m에서 12m 이상 다양했으며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최대 15m에 이르렀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해안가와 열린 바다 모두를 자주 다녔으며 극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육지에서 산란할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으나 최근 발견은 난태생을 지지합니다. 신생아는 보통 1.2마리 정도로 크고 플래시오사우루스가 초기 단계에서 모종의 부모 돌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물고기와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 목은 작은 머리 크기 때문에 물고기 무리에게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아 물고기 무리에 접근할 때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또한 윗속에 탈리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무게추가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부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백악기 시대에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종이 나타났으나 그 분류군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9세사 400만 년 전 세노마니안 투로니안 멸종을 견뎌낸 몇몇 종은 모사사우루스와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는 결국 백악기 말에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플리오사우루스는 짧은 목과 길쭉한 머리를 특징으로 하는 플레시오사우루스 그룹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분류군을 형성하지 않지만 이 특징적인 형태를 공유하는 다른 가족의 대표자들을 그룹화합니다. 모든 플레시오사우루스처럼 플리오사우루스는 강력한 몸체, 지느러미로 변형된 사지,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짧아진 목과 대형 머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노사우루스는 두개골 길이가 2.8m로 전체 길이 12m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플리오사우루스는 플레시오사우루스와 동일한 수중 수영 기술을 사용했지만 줄어든 목 덕분에 더 컴팩트한 몸체로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공격할 때 4개의 지느러미의 강력하고 동기화된 움직임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뼈 구조 분석은 그들이 사냥을 위해 상당한 깊이로 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플리오사우루스는 플레시오사우루스만큼 널리 분포했지만 후자와 달리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슈퍼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큰 원뿔 모양의 이빨과 강력한 턱은 근육을 찢고 뼈를 부수는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백악기 말기의 모사사우루스는 상어와의 경쟁 속에서 주요 해양 포식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모사사우루스는 최대 1.5m에 이르렀으나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와 같은 종은 17m에 이르렀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몸이 길고 유선형으로 모니터 도마뱀과 유사했지만 머리는 비례적으로 더 컸습니다. 그들의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형되어 짧았으며 후기 종은 갈래진 지느러미가 있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파충류처럼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헤엄쳤으나 진화와 함께 강력한 꼬리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플리오사우루스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크티오사우루스보다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들은 깊이 잠수할 수 있었지만 얕은 물을 선호했습니다. 이 해양 파충류는 전 세계의 얕은 해안바다에 살면서 중대형 포식자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상어, 대형 물고기, 해양 거북, 다른 파충류, 때로는 암모나이트와 벨레미나이트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기 말기에 생물권의 대격변으로 인해 해양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함께 멸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탈라토스치아 또는 해양 악어는 해양 조류 외의 유일한 후궁 가강으로 완전히 수상 생활을 채택한 생물입니다. 이 그룹은 테로사우루스와 메트리오링쿠스라는 두 계통을 포함합니다. 해양 악어는 주로 유럽 서부의 얕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아르헨티나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크티오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백악기 초기에 사라졌습니다. 테로사우루스는 수상 생활에 덜 적응하여 악어와 가까운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덮는 골판으로 이루어진 갑옷, 다리와 물갈퀴가 있는 팔다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길고 튼튼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에서 4m였으며 최대 7m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리오링쿠스는 수상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갑옷을 잃고 다리를 지느러미로 변형했고 꼬리 지느러미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의 크기는 1.5에서 6m 범위였습니다. 테로사우루스는 다리와 몸을 흔들며 수영했고 꼬리가 추진력의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육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메트리오링쿠스는 육지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꼬리와 지느러미로 추진력, 지느러미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의 길고 좁은 턱과 날카로운 이빨은 주로 작은 물고기를 먹었음을 시사합니다. 테로사우루스는 아직 육지와의 연결을 완전히 잃지 않았으며 그곳에 알을 낳을 수 있었으나 메트리오링쿠스는 생태적으로 태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거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여러 거북 족속을 포함하며 모두 수상 생활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해양 거북의 대부분은 칼로니이드과에 속하며 더모켈리스과는 단일종인 가죽등거북을 포함합니다. 가죽등거북과 관련된 프로토스테가이디과 및 몇몇 다른 가족은 현재 멸종되었습니다.
초기 해양 거북은 쥐라기 말기에 나타나 백악기 동안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백악기 팔럿의 멸종 약 600만 년 전은 아마도 그들의 식습관과 긴 생식 주기로 인해 해양 거북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양 거북은 육지 조상들의 주요 특징인 갑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칼로니이드과에서는 유선형, 타원형 또는 심장 모양의 갑옷을 가지며 프로토스테가이디과와 가죽 등거북에서는 갑옷이 크게 축소되어 뼈판이 경사로 형성되고 경질 비늘 대신 두꺼운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팔다리와 크고 큰 머리는 껍데기 아래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해양 거북의 크기는 다양하며 대부분 약 1m 길이지만 가장 큰 종, 가령 가죽 등거북은 최대 2.5m에 이를 수 있습니다. 멸종된 종, 아르켈론은 그보다 더 커서 4.6m 길이에 2톤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거북은 주로 길고 큰 앞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새의 비행과 비슷한 움직임을 수행합니다. 뒷지느러미는 방향타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속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매우 민첩합니다. 이러한 거북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물속에서 최대 1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잠을 잘 때는 4~7시간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잡식성으로 해조류,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자포동물, 때때로 해면동물을 먹습니다. 가죽 등거북은 주로 해파리를 먹지만 다른 동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멸종된 거북, 예를 들어 아르켈론도 유사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에게 주요 위협은 상어였으며 과거에는 모사사우루스나 플리오사우루스와 같은 해양 파충류였습니다. 모든 중생대 해양 파충류 중에서 거북은 장기적으로 가장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중반쯤 익룡 또는 하늘도마뱀은 테코돈트에서 진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클레로모클루스를 익룡의 조상으로 간주합니다. 이 날씬한 파충류는 몸의 길이가 약 18cm로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며 2발 또는 4발로 걷고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다람쥐와 유사한 막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익룡은 쥐라기와 백악기 동안 널리 퍼져 하늘을 다양한 종으로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중생대 동안 파충류의 특화에 흥미로운 예였습니다. 이 비행 생물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신체의 측면과 그들의 앞다리에 매우 길쭉한 4번째 손가락 사이에 펼쳐진 피부주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비행을 위한 동물 왕국에서 가장 독특한 적응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흉골은 넓고 잘 발달된 용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비행 근육의 부착점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의 골격뼈 중 많은 부분은 공기 주입식, 즉 비어 있었으며 비행에 필요한 경호성을 보장하면서도 무게를 경감시켰습니다. 익룡의 턱은 종종 길쭉했고 이빨이 장착되어 있었으나 이빨이 없는 부리를 가진 변형도 있었습니다. 초기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의 비행 파충류는 전통적으로 람포링쿠스 아목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백악기에 더 발전된 익룡류와는 다릅니다. 람포링쿠스 아목은 낮은 골격 공기 주입식, 이가 있는 입, 긴 꼬리 및 일반적으로 머리에 돌기가 없는 등의 비행하지 않는 조상들의 특성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날개 너비는 비교적 짧고 일반적으로 2.5m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털과 유사한 피크노파이버로 덮여 있어 온혈 대사를 시사했습니다.
쥐라기 중반에 람포링쿠스 암흑은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다양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마도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딤고곰과 같은 지상 및 공중 포식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익룡들은 땅 위나 가지 또는 바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쉽게 오를 수 있었고 그들의 먹이를 추적하였으며 짧고 넓은 날개와 튼튼한 턱과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곤충에서부터 양서류, 도마뱀, 포유류에 이르는 다양한 작은 동물을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행 중인 곤충의 사냥꾼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비행 중에 먹이를 잡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특히 빠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민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로 밤에 사냥하는 아누로그나티다과 동그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익룡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물가 근처에 서식하는 물고기 먹는 생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람포링쿠스 속과 같은 이 우아한 익룡들은 긴 날개, 좁은 턱, 바늘 모양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물 표면이나 물속 깊이 다이빙하여 물고기와 두 종류를 포획했습니다. 쥐라기 중반부터 람포링쿠스과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백악기의 끝에는 몇몇 잔존 종들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 익룡류는 이미 조류와 직접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익룡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지만 조류는 파충류들이 비워둔 틈새를 차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익룡은 그 시점에서 크기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기의 차이는 이들이 동일한 생태계에서 직접적인 경쟁 없이 공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백악기 동안 날개 폭 2m는 조류의 상한선이자 대부분의 익룡의 하한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큰 크기로의 전환은 그들의 환경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류에 특화된 익룡은 살아남았지만 5에서 7m의 날개 폭을 가진 익룡류에 의해 사냥되었습니다. 프테라노도는 길고 접힌 날개로 해양 깊이로 고속 다이빙을 했습니다. 1m 길이의 닭리를 가진 뭉크토사우루스는 얇은 이빨로 물 표면에서 물고기를 포획했습니다. 이러한 포식성 익룡들은 해안과 내륙 수역의 일반적인 주민이었으며 익티오르니스와 헤스페로르니스 같은 바다새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상 공중 포식자들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익룡들은 열린 공간에서 활동하며 지상과 물가 근처에서 사냥했습니다. 일부는 해안 지역에서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먹으며 그들의 강력한 이빨로 껍데기를 부수는 희귀한 특성을 가진 둥가리프테과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는 이스티오닥틸과처럼 무리를 지어 시체를 찾으며 독수리처럼 먹잇감을 탐색했습니다. 심지어는 플라밍고같이 역과 섭관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작은 갑각류와 플랑크톤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즈다르키다과의 익룡들은 거인처럼 우뚝 섰습니다. 백악기 말에 이들은 날아다니는 생물로서는 극단적으로 큰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케찰코아틀루스와 하트제고프테릭스 같은 가족의 가장 큰 종류들은 날개폭이 10에서 12m에 달했습니다. 긴 목, 거대한 머리, 그리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이들은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행보다 거의 더 많았습니다. 9.6m의 날개폭과 머리부터 뒷다리까지 8m의 길이를 가진 케찰코아틀루스는 지상에서 날개 달린 기린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대한 코뿔소처럼 양치류 초원에서 거닐다가 위험이 닥칠 경우 커다란 가죽 날개를 펼쳐 이륙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익룡의 해부학, 생체역학 및 공기역학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비행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은 새의 출현으로 인해 보인다. 새들은 유사한 생태적 틈새를 차지했고 이는 익룡의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이 쇠퇴는 비조류 공룡과 함께 백악기의 끝에서 익룡의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룡과 새는 서로 독립적인 진화 경로를 따라왔으며 비록 그들이 테코돈트의 여러 과 중에서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고생대 은오토사우루스는 거북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짧고 매우 넓은 갈비뼈가 등 쪽 방패를 형성하는 작은 도마뱀과 같은 동물이었지만 복부 방패가 없고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중생대 거북은 처음에는 육상 동물로 아마 굴을 파는 생활을 하다가 일부 그룹은 수생 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뼈와 각질 껍질이 부분적으로 줄어들었다. 트라이아스기 이후로 거북은 그들이 가진 주요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파충류를 멸종시킨 시험을 견뎌냈으며 중생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번성하고 있다. 현대의 잠복거북과 연목거북은 트라이아스기 육상거북의 원시적인 모습을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반면 해양과 연부거북은 중생대 말기에 등장했다. 현대의 파충류는 거북을 제외하고 흔히 무태파충류라고 불리며 주로 2개의 측두개열을 가진 이국류이다. 1개의 측두개열은 합국류를 위해, 상측 1개는 서파충류와 유리아피드류를 위해, 2개는 이국류를 위해 제공된다. 무태파충류 그룹에는 다양한 파충류가 포함되며 렙토사우로모프라는 하위 그룹이 두터라스와 유린목을 낳았다. 레피도사우루스는 렙토사우로모프의 광범위한 분류 내의 특정 하위 집합으로 방대한 공백이 있는 화석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기원이 약 2억 6천만 년 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쥐라기 말기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끝난다. 이 지식의 공백은 척추동물 진화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나타낸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육상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파충류의 기원에 대한 거의 아무 단서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의 최근 발굴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레피도사우루로 알려진 테이탈루라고 불리는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화석은 초기 파충류와 현대 레피도사우루 사이의 전환 형태를 나타낸다. 테이탈루라는 레피도사우루의 두 주요 그룹인 유린목, 도마뱀과 뱀, 닭과 두터라스, 투아타라 같은 것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레피도사우르의 몸은 더 원시적인 두터라스를 닮았고 유린목은 다양하게 진화했다. 이 다양성은 도마뱀과 뱀이 두터라스보다 진화적으로 성공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발견된 유린목, 두터라스 및 그와 가까운 친척들의 모든 화석들은 주로 유럽에서 발견되었지만 테이탈루라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원시 레피도사우르들이 광대한 대륙 판게아를 가로질러 거대한 거리를 이주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약 2천만 년 동안 첫 번째 진정한 도마뱀과 두터라스와 공존했으며 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진화 역사를 나타낸다. 페름기 말기에 도마뱀과 나중에 뱀을 포함하는 유린목이 원시적인 이국류와 분리되었다. 이들은 쥐라기 동안 약 2억 년에서 1억 4,600만 년 사이에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 그룹은 특히 백악기 동안 커다란 다양성과 빠른 확장을 경험했다. 첫 번째 뱀은 쥐라기 중기 동안 약 1억 7,400만 년에서 1억 6,300만 년 전에 도마뱀에서 진화했다. 유린목의 황금기는 신생대 동안 발생했으며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생존 파충류를 대표하면서 지배적인 파충류 그룹이 되었다. 이 렙토사우로모프의 발전, 특히 유린목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위대한 다양성으로 이어진 파충류 진화의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다. 이런 적응은 이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건조한 사막부터 열대우림까지 기여하며 지속적인 진화적 성공을 이끌어냈다. 백악기 말기에 두 종류의 새로운 온혈 척추동물이 이미 나타났으며 포유류와 조류이다. 그때까지 생존했던 대형 특수화된 파충류는 변화하는 생존 조건에 적응하지 못했다. 작고 더 활동적인 새들과 포유류와의 증가하는 경쟁도 또한 그들의 멸종에 기여했다. 이 새로운 척추동물들은 그들의 온혈과 높은 대사율, 그리고 더 복잡한 행동 덕분에 빠르게 중요하게 되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식지를 정복하고 새로운 먹이원을 활용하고 덜 활동적인 파충류에 대한 경쟁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 후 신생대는 새들과 포유류가 육상동물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다. 파충류 중에서 단지 몇 그룹만이 생존했으며 유린목, 도마뱀과 뱀,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성이 좋으며 거북은 껍질로 보호되고 작은 수의 수생 아르코사우루스 그룹인 악어만이 생존했다.
오늘날 파충류는 거북, 악어, 뱀, 도마뱀과 같은 다양한 그룹을 포함하며 약 1만 종이 확인되었다. 거북은 약 340종, 악어는 23종, 뱀은 거의 3,000종, 도마뱀은 4,000종이 넘는다. 이러한 파충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먹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해충을 통제하고 수분 공급과 씨앗 확산에 참여하며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한다.